뭐라는 거야, 진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단락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상호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외적 장치를 한번 점검해 보자. 자,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쓰고 있지만 이런 수단들이 실제로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보자. 자, 둘씩 짝짓고 앉아서 말싸움을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코스자가 이제 말싸움 상대를 누가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리샤가 좀 만만해 보였대요. 그래서 왜 그리샤가 만만해 보였는지 모르겠어. 그지? 그리샤 말 되게 잘하잖아. 근데 만만할 것 같아서 그의 곁에 앉았대요. 그래서 막 말싸움을 시작하는데 예상대로 그리샤는 막 밀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리샤한테 막 내 주장을 펼치면서 막 손목과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표현하려고 막 이러지 않아. 삿대질도 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누군가를 시켜서 손목과 손가락을 붕대로 감아버렸대. 왜 이러세요? 하니까 이게 손목과 손가락이 너의 지금 도구로 쓰는 건데 너가 너무 함부로 쓰고 있어서 그렇다. 눈이 영혼의 거울이라면 손가락 끝은 신체의 눈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억양을 막 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께서도 목청 높이거나 쓸데없는 억양 첨가하지 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과 표정, 눈썹, 목, 머리, 상체밖에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빼앗겨버린 수단들을 무언가로 막 대체해보려고 노력했답니다. 자, 요거는 한 줄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무언가로 대체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선생님은 내 몸을 의자에 딱 묶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입과 귀, 얼굴, 눈. 그러니까 상체도 아예 딱딱 칭칭 묶인 거야. 그래서 입과 귀, 얼굴, 눈을 이제 사용해서 막 열심히 말싸움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봉쇄했대. 그러니까 입도 막아버리고 눈도 감기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부림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는데 몸부림도 뭐 소용이 없었대. 그래서 외부 세계가 모두 다 막힌 거죠. 나한테 남은 것은 오직 내면 세계, 내적 비전, 내적 허구, 그리고 상상력뿐이었대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토르초프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 지금 오늘 다 내가 막아버린 이 의사소통의 기관 중에 하나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 뭘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 코스차가 이제 생각했대요. 눈이라고 할까?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눈은 감정을 표현하지. 근데 입이 없으면 또 어떻게 말해? 입은 사상을 표현하고. 감정은 또 발성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목소리의 억양은 또 내적 정서의 표현인 거고, 귀도 또 감정에 커다란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귀가 또 있어야 또 상대의 말을 들을 텐데, 그래서 막 너무 고를 수가 없어서 불구자는 배우로서 곤란합니다. 배우에게 필요 없는 신체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외쳤대요. 그러니까 연출 선생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너 의사소통 기관의 하나하나에 참된 가치를 아는 예술가다운 소리를 했구나. 동태 같은 눈, 뻣뻣이 굳은 얼굴과 이마, 따분한 목소리, 억양 없는 말투, 척추와 목이 굳어 뒤틀린 몸, 나무 토막같이 꼼짝 않는 팔다리와 손가락, 구부정한 걸음걸이에 고통스러운 상투적 연기,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나 아미타, 이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굉장히 무슨 엄청난 장인이 만들어내는 그 바이올린의 종류라는 걸 알아. 그럼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드는 그 막 바이올린 하나를 만들려고 막 몇 년이 걸리는 막 그런 거.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아무튼 그런 엄청난 그걸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그게 되는 그런 악기를 엄청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배우도 우리의 이런 창조적인 신체 기관, 눈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귀라든지 뭐 목소리라든지 모든 신체 기관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게 외적인 이제 장치인 거죠. 그러면 이제 5파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거, 비가시적인 거, 정신적인 거는 또 어떤가 볼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적, 비가시적, 정신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내가 물론 느끼고 있는데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설명해 주기도 좀 어려운 거야. 이게 뭔가 구체적인 용어도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내가 경험해온 어떤 것이긴 하지만 이걸 적절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다음 텍스트에 있는 감각을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희곡 한 편을 읽으시는데 이 독백은 여러분들 옆에 나와 있지만 햄릿이라는 작품의 오피리어의 대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라 이것은 거의 뭐 우리나라 연극영화과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냥 한 두 줄 알면 다 알아요. 자, 읽어볼게요. 또 한쪽 손은 이렇게 이마에 얹으시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답니다. 초상화라도 그리실 것처럼 한참 동안 말이에요. 마침내 제 팔을 가볍게 흔드시더니 당신 머리를 이렇게 3번을 끄덕끄덕 하시고는 땅이 푹 꺼질 듯이 내신 한숨이 괴로우신 나머지 온몸이 바스러지고 마치 숨이 끊어질 듯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제 손목을 놓으시더니 어깨 너머로 얼굴을 제게 돌리신 채 보지 않아도 방향을 아시는 듯이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셨어요. 그냥 제 얼굴에 시선을 꽂으시고 말이에요.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오피리어가 햄릿이 자기에게 했던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의 햄릿이 얼마나 이 오피리어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는지 어떤 그 느낌이 별로 이렇게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대사에 들어있던 햄릿과 오피리어의 이 말없는 교감. 그러니까 햄릿이 이렇게 뭐 손을 얹고 3번 끄덕끄덕하고 팔을 가볍게 흔들고 손목을 놓고 여러 가지 이 말없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오피리어도 당연히 가만히 그냥 침묵으로 반응했겠죠. 그래서 이 말없는 교감이 이루어졌던 이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교감을 체험해 본 적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몸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느낌, 눈이나 손가락 끝 아니면 땅구멍에서 무언가가 뻗어나오는 느낌 받아본 적 없나요? 했을 때 없다 그러면 이제 배우할 자격이 없고 사실은 우리 너무 많지. 배우가 상호 의사소통을 할 때 쓰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걸 뭐라고 이름 지어야 할까? 이게 아직 이렇게 이론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스타니슬랍스키 이 책에서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방사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레이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레이스를 또 영어로 또 찾아봐도 사실 방사선으로 분석이 되진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사선은 사실 무슨 방사선과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 병원에 가서 있는 거 이제 뭐 엑스레이 찍을 때 뭐 이런 그래서 이 엑스레이의 레이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이 방사선은 말이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니죠. 그래도 이제 이 책에서 방사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달리 뭐 다른 용어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들으시면서 이걸 지칭할 수 있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좀 이거라고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분명히 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잘 안 떠올라서.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방사선이라고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선 뭔지는 알겠죠? 어떤 느낌이 이제 흘러나가죠. 방사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 아우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방사선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이런 방사 과정은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고양된 정서의 상태에 들어간다면 이 방사선은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좀 명료해지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이런 내적 흐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 시범 연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모두가 다 좀 뭐야 이러면서 집중이 확 되었던 순간, 그 다음에 코스자가 피다 이하고 피다라고 했던 그 배역의 생활화를 해냈던 그 순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습에 있었던 고조된 대목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어주시는데 바로 어제 본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소녀가 약혼자와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않고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있었대요. 소녀는 약혼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남자의 주의를 끌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 느낌 받았고, 약혼자는 꼼짝 않고 앉아서 애원하는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며 소녀의 시선을 붙잡아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 자, 이것도 이제 좋은 방사선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를 써서 소녀의 영혼을 감지해내려는 시도였죠. 그러나 화가 난 소녀는 의사소통을 하려는 약혼자의 온갖 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 마침내 소녀가 잠깐 자기 쪽을 바라보는 바람에 사내는 그녀의 눈길을 파악할 수가 있었대요. 소녀의 눈길을 딱 보고 나니까 사내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씨 완전 뭐 마음이 완전 떠난 것 같고 완전히 단호한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나 봐. 그래서 난감한 생각만 더 들었고, 잠시 후 그는 소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전해주고 싶어 했대요. 자, 이 장면을 이제 선생님 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말도 없었고요, 외침도 없었고요, 표정이나 제스처나 행동, 그러니까 표정은 물론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어떤 큰 표정,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표정이나 제스처나 어떤 행동, 뭔가 보여질 만한 무엇들이 없었다라는 거야. 바로 이게 아주 순수한 형태의 직접 교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의 본질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할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나로서는 다만 내가 느낀 게 뭐고 이런 감각을 내 예술에서 사용하는 법을 말해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요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2명씩 짝을 또 앉았고요. 그리샤와 또 짝이 되었대요. 그래서 앉자마자 우리는 방사선 내보내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계적으로 막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막 나를 느껴봐 막 이러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걸 보더니 이제 연출 선생님이 딱 중지를 시키셨대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시작하자마자 억지 수단 쓰고 있다. 이런 섬세하고 민감한 과정에서 진짜 피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억지 수단이야. 너희들 그렇게 근육이 긴장되어 가지고는 뜻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자, 의자에 깊숙이 앉아라. 더 편하게 앉아. 더 편하게. 그 정도로는 편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것도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야. 편히 쉬는 것처럼 해봐.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이제 상대를 바라봐. 야, 너 그게 바라보는 거냐? 눈알이 튀어나오겠다. 편히 바라봐. 더 긴장하지 말고 막 이러면서 근육을 푸는 과정. 왜냐면 이게 다 돼야 교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나 봐요. 선생님이 그리샤한테 물으셨대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그리샤가 아까 했던 예술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게 눈으로 그게 어떻게 되냐? 말을 쓰고 눈으로 보충하는 게 낫지 않겠니? 예술에 대한 논쟁은 주로 뭐가 더 되겠어요? 뭐 말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말을 쓰고 눈으로 보충해라. 그러면 어쩌면 상호간에 오가는 방사선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논쟁을 계속했대요. 토르초프 선생님이 어느 순간이 딱 되자 코스치한테 딱 얘기를 해. 그래, 너 지금 포즈가 잠깐 있었는데 나 그 순간 너한테서 방사선이 송출되고 있는 걸 나 느꼈다. 그리고 그리샤 너는 그 방사선을 너는 들을 자세가 딱 되어 있더라. 방사선이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은 길게 침묵이 이어질 때 주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주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즈 그렇겠죠. 말 없이 침묵의 상태가 쭉 연결될 때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아니면 좀 더 정서가 고양된 순간 이럴 때 퍼즈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방사선 송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죠. 우리가 이해는 하죠. 256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는 그냥 귀만 열고 있지 말고 상대로부터 무언가가 나오는 그 어떤 활기찬 것들을 흡수해보려고 한번 노력해볼래? 의식적이고 분명한 토론이나 사상의 지적인 교환,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환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다가 다시 눈을 통해서 나가는 어떤 병행된 흐름의 교환이 너희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사선이 지금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어떤 정서를 주고받는 일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아이의 감정이 나에게 오고 있고 나의 감정도 얘한테 지금 전달해주고 있구나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은 흔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떤 배우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너무
알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방사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경 써 보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은 땅속의 강물과 같아서 땅속의 강물, 그러니까 땅속에 물 흐르는 거니까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말과 침묵이라는 표토 밑을 끊임없이 흐르면서 주체와 객체를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이다. 자, 이걸 한번 실험해보자. 나하고 자네하고 의사소통을 한번 하는 거야. 하면서 선생님이 그리샤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꽃자랑 이제 하는 거예요. 자, 편히 앉아.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송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재료가 있어야겠지? 자, 조금 전만 해도 너는 이런 유형의 작업을 굉장히 복잡하게 느꼈었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샤랑 어느 정도 되는 걸 보니까 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너의 감정을 말을 쓰지 말고 오로지 눈으로만 나한테 전달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스처가 이제 눈으로만요.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다 썼는데 그래서 저 눈으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감정이 되게 다양하고 굉장히 섬세해서 눈으로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 물론 눈으로만 표현하는 건 어렵지. 그치만 그거 굉장히 섬세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무시해 두고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눈으로 어떤 큰 거라도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해봐.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떤 걸 할 수 있죠? 하니까 선생님께서 뭐 동정심이라든지 존경심이라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섬세하긴 아니어도 어떤 통으로는 좀 전달할 수 있지 않겠어? 눈으로. 자, 이런 감정은 말이 없어도 사실 송출할 수 있죠. 우리가 뭔가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말 없이도 그렇게 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저 장면을 보면서 지금 동정심이 유발되었구나 라는 걸 그 사람이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만 자네가 누군가를 지적이고 활동적이고 근면하고 고결한 청년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 안 하고 납득시킬 순 없겠지. 그렇지만 뭐 동정심, 존경심 이런 감정들은 충분히 눈만으로도 송출될 거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코스자가 이제 어떤 걸 막 이제 선생님께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선생님 느껴지세요? 하니까 모르겠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라고 말을 해요. 왜요? 지금까지 다 그걸 보내라고 하셨는데요. 너 그냥 나를 뚫어지게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너의 감정을 내가 대략적인 의미만이라도 감지하게 하려면 우선은 자네가 그 전하고자 하는 바를 경험하고 있어야지. 네가 뭔가를 느끼면서 그것을 나한테 전달하고 해야지. 눈으로 존경한다 이러면 존경이 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전혀 그것을 받지 못했대요. 자, 그래서 또 코스자가 어느 정도 느끼려고 하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 지금 눈이 나를 깔보고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 깔보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는 난 지금 깔보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시도해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안 돼. 너 지금 그 흐름을 어떻게든 막 밀어내보낼 방법만 막 선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육은 굉장히 긴장됐고 턱과 목은 뻣뻣해지고 눈은 막 튀어나오려고 그런다 너. 내가 원하는 건 너가 그냥 좀 더 간단하고 쉽고 자연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모르겠나 봐요. 그래서 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자, 자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 감각의 유형을 선생님이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 너가 도저히 감을 못 잡으니까. 선생님의 어떤 제자는 이 방사선의 과정을 꽃향기에 비유를 한 적이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다이아몬드의 광채 같다라고 한 제자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 스스로는 화산의 분화구 앞에서 이 감각을 느꼈다. 지구의 어떤 깊은 곳, 그 무시무시한 불길에서 뿜어져오는 열풍 같은 거가 이 느낌 같았어. 자, 이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 중에 와닿는 비유가 하나라도 있니? 하니까 코스자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럼 토르토프 선생님께서 인내심을 잃지 않고 말씀을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봐. 음악회에 갔는데 음악이 별로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음악회는 이미 갔어. 이 시간을 내가 나갈 수는 없고 버텨야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하냐면 청중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최면을 걸어보는 놀이를 한대요. 운 좋게 거기에 어떤 예쁜 여자라도 있으면 마음이 더 가겠죠. 그래서 나의 이 뜨거운 관심을 송출해 보려고 애를 써본대요. 그리고 못생긴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러면서 혐오감을 날려보내기도 한대요.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내 몸 안에서 뭔가가 뻗어나간다라는 느낌을 선생님이 얻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배우니까 이 방사선의 이 음악회에서 시간 낭비하느니 이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방사선을 내보내면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가 느껴지는 그 과정을 이제 연습해 본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감각이야. 그러니까 폴이 이렇게 듣다가 최면을 거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르초프 선생님께서 그래 뭐 최면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자가 딱 와닿았나 봐요. 최면을 건다라고 하니까 뭔가 탁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쉬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내가 언제 대수롭다고 했어? 그러니까 코스차는 또 저는 선생님께서 뭔가 특별한 걸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넌 모두에게 하는 말이겠죠. 늘 이런 식이라니까. 창조라는 말만 나오면 너나 없이 거창한 생각보다 한단 말이야. 자, 아까 자네하고 하던 실험을 계속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다시 들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장면에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이렇게 대수롭기도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방사선이 표출되는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되게 빈번하죠. 이것이 대수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그냥 환경이 좋아졌을 땐 자유자재로 이게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훈련하려고만 하면 도저히 감을 못 잡고 막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또 꺼내보고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이건 정말 대수로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생님과 이렇게 막 방사선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느낌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아직도 오만해. 아까도 나를 깔보더니 지금도 오만하다. 그럼 지금은요? 너 지금은 내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럼 지금은요? 이것도 뭐 아까와 같은 친근감은 느껴지는데 비꼬는 기분이 계속 어려 있어. 막 이러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자기의 의도를 조금씩 이제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췄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기뻤대요. 코스차는. 자, 무언가가 흘러나간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네.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배우들의 용어로 이것을 방사라고 한다. 방사하는 과정. 자, 그래서 이 방사선을 흡수하는 과정은 이 방사선을 우리가 지금 송출하는 과정을 했잖아요. 그럼 흡수하는 과정은 또 아까랑 반대지. 자,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해보자 이러면서 또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해보니까 실험이 끝난 뒤에 느낀 점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코스자가 뭐라고 하냐면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 그러니까 딱 달라붙는 거죠. 연출 선생님도 그 말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가 말없이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이 내적인 유대 관계를 알았느냐라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코스자가 네. 유대관계가 느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감정을 길고 일관성 있게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해. 그러면 그 사슬이 갈수록 튼튼해져서 너도 언젠가는 소위 배우들이 말하는 파악력이라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의 송출력과 흡인력은 훨씬 더 강하고 예리하고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악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악력은 옆에 이제 grasp 써 있는데 파악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이해력, 감지력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아요. 이 그래스프가 그립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그립이 꽉 잡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장면에 대해. 우리가 이제 단문 분석을 할 때 그 단문 분석에 나오는 그 장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파악력이 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내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 파악력이 뛰어날수록 단문을 딱 봤을 때 이제 파악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단문 보는 눈.
이 대본을 보는 눈이야. 그러니까 쉽게 딱 봐서 이것을 쉽게 파악해내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봐야 당연히 생깁니다. 자, 그래서 파악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이런 예도 들어주십니다. 파악력이란 불독의 턱뼈와 같다. 우리 배우는 눈으로, 귀로, 아니 오감을 총동원해서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힘이 있어야 된다. 들을 때는 열심히 들어라. 냄새를 맡으러 가면 열심히 맡아라. 무언가를 보라고 하면 두 눈으로 제대로 보려고 해라. 물론 이 과정에서 근육이 긴장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네.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불독처럼 단문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상대의 말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무엇을 또 봐야 되면 또 두 눈으로 제대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대충 이런 거겠지 이러면서 대충 보니까 파악력이 없는 거죠. 자, 코스자가 오셀로 장면을 했을 때 그런 파악력이 좀 있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래 한두 번 있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너무 어림없어. 오셀로라는 역할 전체를 하려면 완벽한 파악력이 필요하니까. 간단한 희곡은 보통의 파악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섹스어극 같은 뭐 대작을 건드릴 때는 철두철미한 파악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파악력은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무대에서는 그리고 특히 비극이라든지 어떤 대작을 연기해낼 때는 완벽한 파악력이 사실 필수겠죠.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의 수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작 뭐가 있죠? 우리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파우스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파우스트를 예를 들어보면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보러 가는 관객들은 파우스트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간다기보다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거의 다 알고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 배우가 연기해내는지 아니면 저 연출자가 파우스트를 어떻게 재해석해내는지가 궁금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작을 햄릿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러 갈 때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처음 보러 간다 그러면 배우 지망생은 아니겠지. 뭐 이런 계통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명한 작품 선생님은 뭐 햄릿을 한 4-5번은 본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시련이라는 작품도 뭐 서울 안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한다 그러면 꼭 보러 가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어떻게 해석해냈는지 어떻게 이걸 또 했을까? 왜냐면 똑같이 절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선생님은 간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관객의 수준도 또 뛰어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한 파악력이 있어야겠지. 그 수준에도 맞춰주려면. 우리의 실생활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죠. 잠자리 뭐 일어나고 다시 잠자리 들고 우리는 대부분 기계적인 일과를 따릅니다. 이런 건 연극의 재료라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대작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강력한 내적 파악력을 갖추고 있어야겠죠. 그걸 갖춰야 그게 배우가 무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파악력이란 결코 특이한 손가락 힘이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내적 활동력을 의미한대요. 특이한 손가락 힘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결코 어떤 스킬이 아니다. 파악력이란 여러분들의 그런 보이스로 어떤 거 목소리로 해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계적인 어떤 스킬이 아니고 내적 활동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아니죠. 자, 배우는 무대에서 무언가 흥미롭고 창조적인 문제에 빠져들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창조력을 그런 문제에 쏟을 수만 있다면 그럼 참된 파악력이 당연히 저절로 생긴다. 자, 어떤 조련사의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 조련사는 훈련시킬 원숭이를 구하러 아프리카를 자주 가는데요. 원숭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원숭이를 고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쁜 손수건을 원숭이 앞에서 막 흔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흥미로운 장난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런 물건에 일단 정신이 팔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담배나 호두 같은 뭐 다른 물건을 들이대면서 주의를 흩트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숭이가 새로운 물건으로 이거 버리고 새로운 물건으로 딱 관심의 대상이 바뀌면 그 원숭이는 탈락이래요. 그리고 처음 그 물건에 흥미를 버리지 않고 계속 거기에 집요하게 따라붙는 원숭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련사는 그 원숭이를 샀대요. 그 원숭이가 뭔가 집중력이 있고 훈련시키기 훨씬 좋겠죠.
자, 우리 연출가들이 학생들의 주의력 및 상호 교감 유지 능력을 판단할 때 흔히 쓰는 방식도 바로 이거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파악력의 강도와 지속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약간 나는 ADHD야. 난 좀 주의가 산만해. 뭔가 집중력이 없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 못한 이유가 지우의 집중을 전혀 못해서 그랬어. 하나를 뭐 하면 쉽게 버리고 다른 것에 쉽게 끌리고 뭔가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면이 좀 부족해라고 한다면 파악력이 당연히 따라 없을 확률이 높겠죠. 자, 7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사선의 인위적인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방사선의 흐름들, 흡입, 송출의 과정이 배우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흐름을 제어할 수도 있을까? 우리 마음대로 그 흐름을 또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욕구가 솟아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외부에서부터 작업할 수밖에 없겠죠. 다행히 인간의 신체와 영혼은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결속력은 굉장히 대단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의학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면 맥박도 안 뛰고 이미 숨이 멎었어요. 그런데 인공호흡이라는 기계적인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제동기 뭐 이런 거를 딱 해서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가 다시 돌고 신체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시 찾아서 죽어가던 사람이 소생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적인 것은 이미 죽었지만 외적인 것을 동반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작업이잖아. 그래서 우리 배우들도 이런 심제동기 같은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외적 자극의 지원을 받아서 내적 과정을 창조해내는 것.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훈련해보자. 토르츠프 선생님께서 코스차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어떤 적절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전달시켜보라고 했대요. 말이나 제스처, 얼굴 표정을 써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뭐 맞추기 게임 같은 거. 그래서 뭐 뒤에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이제 뭐 딱 텀블러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그 텀블러를 보고 텀블러를 이제 막 표현하는 거, 텀블러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한 작업이야. 그래서 게임, 그냥 맞추기 게임. 이것은 어떤 사람이거나 사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써야 되는데 말이나 제스처, 얼굴 표정도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쉽게 이렇게 서로 선생님과 코스자가 주거니 받거니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해요. 이 연습을 마스터하자 선생님은 내 표현 수단을 하나씩 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을 못하고 몸으로만 해봐. 그 다음에는 이제 몸도 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나씩 다 잘랐더니 이제 마침내는 방사선 밖에 이제 내적인 재료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자, 이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이제는 이 감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기계적 물리적 방법만으로 설명을 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카메라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찍기 위해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외적인 표현을 할 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자 뭐 이러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표정이라든지 마음이 어느 정도 생기죠.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내 감정이 어느 정도 받쳐주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와닿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 과정이 코스착 되게 불편했대. 그래서 이거 되게 물은 안 올라오고 그냥 막 펌프질을 막 하는 그런 펌프 같다. 계속 이렇게 헛김만 새는 그런 펌프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 너무 좀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 해보라고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물리적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 흐름을 계속 쏟아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스자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작업입니다 라고 하면서 포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코스자의 마음속에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대체 이게 뭐하는 훈련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의미를 부여해봐. 이 훈련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의미를 부여해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작업에 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봐.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아? 이 의미 없는 작업을 대체 왜 해야 하는가? 같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봐 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타당하게 만들어줄 어떤 감정 같은 건 없겠어? 네, 이걸 계속 해야 된다면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동기를 만들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봐.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나한테 느껴봐. 절망감이든 뭐 무력감이든 어떤 다른 감정이든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의 자기의 상황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감정은 짜증과 분노였대. 그러니까 내가 대체 이 짓을 왜 하고 앉아있는가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선생님 이런 걸 대체 왜 하는 거죠? 왜 저를 고문하시는 거죠? 같은 느낌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손은 이걸 움직이고 있지만 느낌은 그 방사선은 계속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자 지금은 어떤 느낌이 들어? 아까는 뭐 헛김만 새는 펌프질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 그러니까 지금은 헛김만은 아니고요. 뭔가가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식을 갔어? 그래가지고 막 피디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번 작품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대체 나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아씨 짜증나 죽겠다 진짜. 언제 끝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셔도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 없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 장면을 만약에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고스란히 나의 방사선을 제가 지금 짜증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지금 이 회식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구나 라는 어떤 방사선을 느낀다라면 그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얘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 이 한 페이지를 한 20분 본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 없는 물리적인 발산에 너 의미와 이제 목적이 어느 정도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이 방사선을 받아들이는 데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훈련을 또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발산을 하는 과정이 역순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새로운 점 한 가지를 적어두기로 하자라고 하는데 다름 아니고 선생님께서 무언가를 흡인해내기에 앞서서 선생님에게서 무언가를 흡인해내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는 방사선을 내가 흡수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먼저 우선 흡수해 가기를 바라시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감지를 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방사선을 보내요. 내가 그걸 느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느끼자 이러면서 느끼는 게 아니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가를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주는 사람이 뭘 주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생각하면 쉽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막 횡설수설해요. 막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죠. 그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뭔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얘 분위기 안 좋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건 느끼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왜 얘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뭐 남자친구랑 싸웠죠.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분위기 안 좋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이 아이의 이 안 좋은 기분의 그 종류도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감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슬픈 장면, 오케이 슬픈 장면 이러면서 그냥 슬픔으로 다 그 슬픔의 종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 방들이 많다고 했는데 감정의 방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그냥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내는 과정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것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는 말이죠. 이 과정이요. 일상생활보다 쉽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걸 억지로 기계적으로 뭔가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내면을 창조하려고 할 필요성도 사실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울 텐데 무대에서는 더 쉽대요. 생각보다 쉽대요. 왜 그러냐면 무대에는 주어진 상황이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본도 있죠. 목표도 있죠. 배우의 정서도 어느 정도 줬죠. 그래서 어떤 신호만 받으면 금방 표면으로 떠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문 연기도 어느 정도 다 주어지지만 예를 들어 희곡을 한 편을 통으로 연기한다 그러면 거기서 간추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거기서 자유자재로 내 나래를 필 순 없잖아. 거기에 맞게 연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꽤 많죠. 그래서 그렇게 외적인 자극들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미세한 자극만 받으면 그것이 내면 창조가 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래요. 통에 담긴 물을 호스로 빼낼 때를 생각해 보래요. 그러니까 호스 하면 여러분들 어렵고 그냥 어떤 텀블러에 든 커피를 빨대로 빨아먹는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빨대로 쭉 빨면 물이 쭉 나오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빠는 것이 신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방사선이 쭉 이렇게 커피처럼 쭉 나올 수 있게 내가 올바르게 빨기만 한다면 부는 게 아니라 빠는 방법만 안다고 한다면 커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자유자재로 되려면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이 개발이 돼야 될 텐데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이제 2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요즘 되게 어렵게 쓰여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배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감정을 자극하는 법을 익히고 이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그 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감각을 몸에 익힌다.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정을 흡수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인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뭐냐면요. 배우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자극하는 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이라는 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면 쉬우냐면 이 감정을 느끼는 방법, 이 감정으로 내가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것을 내가 느껴서 전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슬픔의 감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슬픔을 느끼고 슬픔이라는 감정에 빠지는 그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과정에 있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끌어올려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끌어올리는 법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수반되는 신체적 감각을 익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체적 감각을 익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 과정을 내가 고스란히 내가 진실하게 느끼려고 노력을 해서 그게 내가 느껴져요. 그러면 내 몸 신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캐치하라라는 거예요. 배우는 다른 사람부터 감정을 흡수하는 느낌이 또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는 거, 송출하는 거, 그리고 흡수하는 방법도 같은 방식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둘째는 뭐냐면 이 수반되는 정서적 경험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번은 뭐냐면 이 공포라고 한다면 그 공포의 감정을 내가 자극하는 법을 느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번째는 이 수반되는 정서적 경험 없이 감정을 발산 흡입하는 순수한 신체적 감각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야 진짜.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어떤 특별한 정서가 없을 때 그럼 우리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 일 때, 이럴 때 우리가 순수한 신체적인 어떤 내 몸에 최선을 다한 이 릴렉스된 그런 편안한 신체적 감각이 있겠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도 없이 편안한 상태의 신체적 감각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다른 신체적인 감각으로 내가 변환시킬 수 있지 않겠어? 그걸 원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변환하겠어? 자,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리하고 신체적인 비틀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된다. 정서의 방사와 흡수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우면서 에너지의 손실 없이 이루어져야 돼. 자, 그런데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의 인물을 상대로 뭐 인형을 세워놓는다든지 뭐 거울을 보고 한다든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실제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감정을 나누고자 하는 살아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대요. 교감이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이건 100% 왜곡된다는 거야. 그리고 찐찐짜바리들 둘이 앉아가지고 주고받으면 안 되고,
훌륭한 감독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연습 안 하는 게 낫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거나 근육 긴장과 올바른 교감 과정을 혼동하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어렵지. 왜냐면 연극 수업이라든지 신체 훈련을 따로 받는 친구들이 아니라 성우 학원만 다니는 경우에는 그냥 내들이 단문만 파지 이런 신체 훈련 할 일이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 교감의 부분을 훈련할 일이 아예 없어.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는 거야. 주거니 받는 척만 계속 되는 거야. 어떤 스킬적인 면만 계속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니까 코스자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토르초프 선생님께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왜 어려워? 네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 정상적인 일은 하기 쉬운 거야. 정말로 어려운 일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야. 자연의 법칙을 연구해. 그리고 자연적이지 않은 일을 하지 마. 너희들이 하는 짓이 안 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훨씬 더 쉽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하셨고요. 교감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자극들을 습득함으로써 기술적 장비가 풍부해졌으니 너희들 참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자, 교감 파트 10장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11장 적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